교재 80페이지 등록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인도 될 수가 없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적법하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을 보시면 1호가 누구예요? 미성년자라고 되어 있고 바로 이어지는 10조 1항 2호가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민법에서 개념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들을 통칭해서 민법이 뭐라고 불러요? 네, 제한능력자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 민법에 제한능력자라고 하는 게 이거 말고도 또 있나요? 민법에서 말하는 제한능력자가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없습니다. 민법이 말하는 제한능력자들이 그대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결격사유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 몇 해 전에도 출제되었는데 피특정 후견인이라는 자가 출제되었거든요. 피특정 후견인은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자가 아니고요. 민법상 제한능력자도 아닌 겁니다.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제한능력자라고 하는데 개정된 지 몇 해 안 됐어요. 전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라고 했었던 표현을 민법이 지금은 제한능력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법이 말하는 제한능력자라고 할 때 무슨 능력이 제한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행위능력이 제한된다는 거죠. 무슨 행위능력? 법률 행위 능력이죠. 그러면 민법에서 말하는 행위 능력이란 법률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죠? 민법이 말하는 행위 능력이란 법률 행위를 어떻게? 멋있게? 잘? 단독으로 유효하게.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민법은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이러저러 그러한 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 규정을 두지 않고 제한 능력 규정을 두어서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피성년 후견인도 아니고 피한정 후견인도 아니라면 행위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행할 수 있다고 봐요. 단지 이제 민법과 차이점이 있다면, 근데 민법은요, 이들에게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 능력을 제한하면서 민법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 성년 앞에 미자가 있죠. 한자로 무슨 미자겠어요? 아름다운 성년 그런 뜻 알죠? 성년이 아닌 자 그 뜻이죠. 근데 우리 민법이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고 하고 있죠. 그것도 개정이잖아요. 얼마 전에 20세였는데 한 살 내려왔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19살 안 됐으면 미성년자입니다. 민법상 제한능력자로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민법은요. 민법 826조에 의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요. 장가가면 시집가면 성년 의지합니다.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 할 수 있어요. 또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을 때, 처분권 허락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아니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의 주체 등이 될 때는 민법상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행위능력 인정합니다.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결격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런 민법상의 예외 규정들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19살 안 됐으면 무조건 결격사유.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인 심판을 받았다면 종료 전까지는 예외 없이 결격사유에 속하게 된다. 19살이 안 됐는데 장가를 갔다. 그래도 결격사유제요. 19살이 안 됐는데 엄마 아빠가 중개업해도 된다 그랬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 그래도 결격사유에 속한다. 민법상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법과 공인중개사법은 입법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이 이들에게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행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이유는 제한 능력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법은 사법이에요. 사인 간의 법이죠. 민법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8살 먹은 애가 10층짜리 빌딩을 소유할 수 있어요? 소유할 수 있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니까 권리 능력자로서 제가 돈 벌어 사진 않았겠지만 상속받아, 증여받아 10층짜리 빌딩을 소유할 수 있죠. 자, 그런데 10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8살짜리 빌딩 소유자한테 제가요, 추파춥스 사탕 한 봉지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야, 너 10층짜리 빌딩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저씨 이 사탕이랑 바꿀래? 그럼 이놈 뭐라 그랬어요? 당장 바꿔야 아저씨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요, 10층짜리 빌딩 부동산과 추파춥스 사탕 동산에 대해서 청약과 승낙에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합체에 의해서 누구의 강요도 없는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합체에 의해서 교환 계약이 성립되었다. 그 효과를 인정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이 이들을 등록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저들이 중개업하면 복비 제대로 못 받을까 봐 걱정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사법은 거래 안전 보장이 더 목적이죠. 그러니까 민법상 예외는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3호 보세요. 3호 보면 파산 선고를 받고 뭐가 안 된 자? 복권되지 아니한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사람을 파산자라고 부를 거이거든요. 유의하실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파산자는 사업하다가 망했다고 파산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는 하는데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었을 때 이분이 이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밟아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이제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파산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 복권 결정을 받기 전까지 그 사람은 파산자가 되는 겁니다. 자, 유의할 것은 파산 선고를 받아서 파산자가 되고 복권 결정이 내려져야 파산자에서 벗어나 결격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 등록되는 거 있죠? 이런 건 결격 사유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는 게 아니라 뭐 개인 회생 결정 받는 거 있죠? 이런 것도 결격 사유 아닙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언제까지? 복권 결정 내려지기 전까지 결격 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파탄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산 선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복권에 당첨되어서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채무 변제를 끝냈습니다. 파산자입니까? 네, 파산자예요. 그 복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복권이. 채무 변제를 끝냈어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복권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복권 결정이 내려져야 이제 결격을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법상의 절차 속에서 결격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어지는 4호와 5호는요. 형사법상의 절차 속에서 결격 사유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4호와 5호를 제가 연이어서 읽어볼 겁니다. 4호 80페이지 맨 아래줄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얼마?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이래요. 이어지는 5호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결격이래요. 근데 4호와 5호를 연이어서 읽어보니까 두 조문이 똑같은 표현으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4호도 5호도 다 뭐요? 예, 금고 이상. 그래서 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괄호 안에 보니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대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얼마?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5호는
금고 이상형의 집행 뭐요? 유예 처분을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다시 말해 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에 속한다 하는 건데, 딱 봐도 형법상의 절차 속에서 결격 사유 개념 두 가지를 가져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요, 형법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거기에 어떠한 형벌과 보완 처분을 가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을 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설명이 길면 더 줄여서 말하면 형법이란 무엇이 범죄고 거기에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지를 정한 법을 형법이라고 합니다. 그 설명도 길다고 더 짧게 해보라고 하면 형법이란 죄와 벌을 규정한 법이 형법이에요. 죄와 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 형법이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범죄가 되고 거기에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형법이라고요. 그래서 법학 이론으로는요, 민법보다도 형법이 훨씬 어렵습니다. 법철학적으로 이론이 훨씬 까다롭고요. 그런데 조문은 민법과 비교해 봤을 때 형법은 아주 간결하고요, 천편일률적이에요. 항상 형법 조문은요, 범죄와 형벌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형법 조문은 문장이 이런 식입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이게 형법 조문의 문장 구조예요. 그 앞에서 이러저러한 게 뭐예요? 범죄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게 뭐죠? 예, 벌이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민법 이론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형법의 대원칙으로 죄형 법정주의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형법의 대원칙이거든요.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범죄와 형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법률로서 범죄라고 정한 것만 법에서는 범죄고, 그것도 법에서 정한 형벌로서만 처벌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일반 범죄 중에 가장 중한 범죄가 뭘까요? 살인죄겠죠. 근데 살인죄가 왜 범죄예요?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게 왜 범죄예요? 형법이 범죄라고 했으니까 범죄라는 겁니다. 법상으로는. 네. 그래서 형법 250조, 갑자기 경찰관 강의하는 것 같은데, 형법 250조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형법 250조 1항이거든요. 자, 이 문장에서 뚝 잘라서 사람을 살해하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살인죄라는 거죠. 사형,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뭐예요? 그 살인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형법에는 9가지의 형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그 중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 이상의 형, 지금 말하는 이 형은 그러니까 형법상 형벌 말하는 거거든요. 형벌 중에 금고 이상의 형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결격 사유에 속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형법에 9가지 종류의 형벌이 있는데 무거운 형벌부터 내림차순으로 나열해 본다면 가장 무섭고 중한 형벌이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사형입니다. 사형. 사형이라는 형벌이 가장 무거운 형벌이에요.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 징역이라는 형벌이고요. 징역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 금고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는 이 외에도 그 밑으로 자격 정지, 자격 상실, 과료, 구류, 벌금, 몰수 이런 형벌들도 있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원칙적으로는 그딴 형벌들은 우리 법의 결격과 무관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 이렇게 말하면 펼쳐 말했을 때는 사형이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대하여 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론은 그런데 사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맞죠.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었다면 결격 사유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가셨어요. 그분은 뭐 갔는데 결격이고 뭐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징역형 선고 사례 아니면 금고형 선고 사례가 여기서 출제가 될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역형은 금고 이상형에 속하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우리 법의 결격 사유에 속한다. 이것만 아시면 되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느냐 금고형을 선고받았느냐에 따라 결격 사유 기간을 달리 계산하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한번 이해를 해 두시면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 형법에 9가지의 형벌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징역과 금고와 저 밑에 결격에는 속하지 않지만 구류라는 게 있어요. 구류. 이 세 가지를 체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잡아가 두는 거예요. 콩밥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류라고 하는 건 길어봐야 얼마? 한 달이요. 한 달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노상방뇨를 상습적으로 하다가 잡혔다. 뭐 그래서 구류 15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구류는 이제 결격과는 무관한 거고 징역과 금고의 문제인데 둘 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형입니다. 교도소에 가다 놓고 콩밥 먹이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징역이라고 하는 형벌은 형벌의 속성상 정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강제 노동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징역 6개월, B는 금고 6개월을 한 날 선고받았다. A, C, B, C 다 구속수감되어 교도소에서 6개월 콩밥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6개월 내내 교도소에서 뭐 해야 돼요? 삽질을 해야 됩니다. 강제 노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고형보다는 무거운 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체형이 선고되면 대부분 다 징역형이죠. 근데 이제 금고형은요, 뭐 정치범 같은 경우에, 뭐 사상범 같은 경우. 근데 일반 범죄인데 금고형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90% 이상 교통사고 관련 범죄입니다. 민식이법 위반이라든가 뭐 전방주시 태만 뭐 졸음운전하다가 뭐 사고가 크게 났다든가 뭐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 말은 쉽게 말해 진짜로 콩밥 먹고 그 말입니다. 실제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는 집행이 종료가 되어도 집행이 면제가 되어도 종료된 날 면제된 날로부터 얼마? 3년간은 결격 사유에 속한다. 그러면 대부분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어떤 때 집행이 종료가 되는지를 알아야 그 사례 속에서 그날을 기준일로 3년을 플러스해서 결격 사유 벗어난 날을 계산해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집행이 종료되느냐 하는 건데요. 자, 어떤 분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어 365일 꼬박 콩밥 먹으면서 삽질했으면 이제 풀어줍니다. 그때 우리는 이분 어떻게 나온다 그러죠? 만기 출감한다 그러죠? 이분 집행 종료로 나오시는 거예요. 집행 종료로. 다시 말해서 형기가 만료가 되면 집행은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 출감하는 분은 만기 출감한 날부터 얼마? 3년이 더 지나야만 결격 사유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수용자들 중에는 만기 출감하는 분, 형기 만료로 집행이 종료되는 분도 있는데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3년 6개월 만에 나오기도 합니다.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는데 2년 8개월 만에 나오기도 하고요. 이른바 가석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가석방이 되었을 때 집행 종료 시점은 그자가 무슨 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되었느냐에 따라 다시 달라지는데 무기형을 선고받았었는지 아니면 형기가 확정된 유기형을 선고받았었는지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럼 무기징역은 잔형기가 없는 거죠. 그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예외도 없이 죽는 날까지 가둬놓고 콩밥 먹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되거든요. 근데 잔여형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법은요, 무기형을 선고받았던 자가 가석방이 되면 가석방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비로소 집행을 종료시켜줘요. 그런데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시 얼마? 3년이 지나야 한다고 하니까 무기형을 선고받았던 자가 가석방되었다면 가석방 일로부터 계산하면 13년이죠. 가석방되고 13년이 지나야 이분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냥 이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론이 그렇지. 무기징역 선고받았는데 가석방 되려면 한 75세 돼야 풀어줘요, 보통. 75세면 85세가 돼야 집행이 종료되고 88세, 9세가 되어야 뭐 결격을 벗어나니까 그렇게 오래 하시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유기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집행 종료는 자녀 형기가 경과하면 집행이 종료됩니다. 자녀 형기라고 하는 것은 선고받은 형에서 복역한 형기를 빼면 잔형기겠죠. 곧 잔형기가 경과하면 집행이 종료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자가 2년간 복역 후 가석방 되었어요. 잔형기 얼마 남았어요? 1년 남았죠. 그 1년이 지나면 집행이 종료가 되고 그리고 다시 얼마? 3년이 지나야 되니까 4년이 지나야 결격 사유를 벗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되셨으면 답하실 수 있어요. 동일한 날 동일한 형기로 형을 선고받게 되면 만기 출감하든 중간에 가석방이 되든 결격 사유를 벗어나게 되는 날이 같다? 다시 동일한 날 동일한 형기의 형을 선고받은 자들은 만기 출감하든 도중에 가석방되든 결격 사유를 벗어나게 되는 날이 같다? 같아요? 틀려요? 해봐요. 해봐요. 자, A씨와 B씨가 이날 똑같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답니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A씨는요, 재범의 우려가 농후해요. 전혀 뉘우치는 기색도 없어요. 교도소 내에서도 행형 성적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A씨는 3년을 꼬박 살았대요. 그리고 이날 이제 어떻게 돼요? 만기 출감해서 집행 종료, 형기 만료되죠? 예, 집행 종료되고 이날로부터 다시 1년, 2년, 3년 지나야 이날 결격 사유를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요, 같은 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B씨는 A와는 달리 개전의 정이 뚜렷합니다. 뉘우치는 기색이 역력하고요. 행형 성적도 우수하고 교도소에서 타제조사에 모범이 되고 옥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합격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B씨는 2년 만에 가석방이 되었대요. 이날 가석방이 되었대요. 그러면 가석방 되면 자녀 형기 1년이 경과해야죠. 그래야 집행 종료되죠. 그리고 1년, 2년, 3년 같죠. 예, 그러니까 자녀 형기가 지나고 나서 3년이기 때문에 동일한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결격사유 벗어난 날은 같아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4호는 금고 이상형의 집행이 면제가 되어도 면제가 된 날로부터 얼마? 3년간 결격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집행이 면제가 되느냐? 첫 번째,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집행이 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법률의 개정이나 특정한 법률의 폐지로 인해서 집행이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1년 3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간통이 범죄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만 해도 간통죄라는 게 있었잖아요. 형법 개정으로 폐지가 되었죠. 그러면 어떤 분이 간통죄가 유죄였던 당시에 간통죄로 복역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국회가 형법 개정안을 심의해서 간통죄를 폐지했다. 그러면 이분은 언제 나오게 된 거냐면 간통죄가 폐지가 된 개정형법이 공포 시행되는 날 있죠. 그날 나옵니다. 그날 법률의 변경으로 더 이상 집행이 면제가 됩니다. 그날 나와요. 근데 그렇게 나와도 이분은 얼마? 3년 더 지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형이 실효되어서 집행이 종료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형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인데 우리 형사법은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형에 대한 집행을 받지 않게 되면 기간이 경과함으로 형을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가 있고요. 또 어떤 특정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미 외국 사법기관에 의해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으면 우리나라 형사기관이 형의 전부나 일부를 면소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인데요. 국제적인 마약 거래상이에요. 근데 마약을 한국에 밀반입하기 위해서 중남미 어느 한 국가에서 마약을 밀수해서 들어오려고 하다가 그 나라 공안 검색대에서 걸린 거예요. 근데 범죄인 인도조약 같은 게 없는 국가여서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그 나라 교도소에서 한 15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15년 복역하고 만기 출감해서 이제 고국이라고 들어왔는데 인천공안 검색대에서 잡아가지고 우리 아직 재판 안 했지? 다시 끌어다가 서초동 법원에 앉혀놓고 15년 또 때리면 거기서 벌써 15년 살았는데 그걸로 이중처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형의 효력을 소멸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출제가 된 집행면제 사유로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요 세 번째 사례인데요. 사면 중에 특별사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 특별사면은 집행면제 사유입니다. 다시 말해 잔형면제 사유예요. 더 이상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해주는 처분이라고요. 그래서 특별사면을 받으면 이로써 집행이 면제되기 때문에 얼마 지나면? 3년이 지나면 결격을 벗어난답니다. 그런데 특별사면이라는 게 있는 걸 보니 무슨 사면이 또 있겠어요? 그렇죠. 일반 사면이 있으니까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제네럴이 있어야 스페셜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 특별사면이든 일반 사면이든 사면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오직 대통령만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면이든 특별 사면이든 사면권은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건데요. 옛날에 왕조시대에 국왕이 백성의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었죠. 예, 그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통치권자에게 계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 3월 현재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분만 사면권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은 누구? 그렇죠. 바이든. 얼마 전은 트럼프였지만 저는 바이든만 사면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 사면의 방식과 효과에 따라 사면은 특별 사면이 있고 일반 사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반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특정한 범죄의 기준을 잡아서 사면이 내려져요. 일정한 기간과 범죄의 종류를 설정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면 말이에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도로교통법 음주단속 위반자 사면, 이렇게 하는 사면이 있죠. 범죄의 종류와 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사면, 무슨 사면? 일반 사면입니다. 그런데 특별 사면은요, 특정한 자에게 사면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사면이 있잖아요. 차승원 사면, 설경구 사면, 이렇게 하는 사면이 있잖아요. 이거는 특별 사면이에요. 그런데 특별 사면은 지금 제가 집행이 면제되는 구체적 사례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죠. 다시 말해 특별 사면은 잔형만 면제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집행받지 않기로만 확정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특별 사면을 받으면 받고 나서도 얼마? 3년이 더 지나야 결격을 벗어나거든요. 근데 일반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을 면제하는 게 아니고요. 형 선고의 효력을 부정해 줍니다. 무죄였던 상태로 돌려줍니다. 완전히 백지 상태로 돌려줘요. 그러니까 일반 사면을 받으면 언제? 그 즉시 결격을 벗어나는 거예요. 일반 사면을 받으면 그 즉시 결격 사유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이 이거 자주 뒤바꿔서 틀린 지문 내거든요. 자, 사면 중에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이 무슨 사면이라고? 네, 특별 사면이요. 사면 받고도 3년은 더 있어야 결격을 벗어나는 사면 무슨 사면? 특별 사면. 일반 사면은 언제 결격을 벗어난다고요? 그 즉시 결격 사유를 벗어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잖아요. 이해가 되시는데요. 다음 주에 여쭤보면 90% 거꾸로 대답하죠. 아, 그래요. 어느 학원이나 그래요. 어느 학원이나.
근데 제가 그걸 이해합니다. 그걸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 이게 특별 일반으로 구분되는 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는 것도 그렇고 타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항상 턱이 좋았어요. 언제나. 예, 비행기도 특별석이 좋았고 하다못해 해장국도 턱을 시켜야 건더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턱이 좋다는 고정관념이 꽉 박혀서 설명 잘 듣고 나서 집에 가면서 암기는 거꾸로 암기를 가게 된다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인 암기가 필요해요. 사면만큼은 일반이 좋다. 예, 사면만큼은 일반이 좋다. 일반 사면은 그 즉시 결격을 벗어나니까. 그러나 특별 사면은 집행이 면제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받고 나서도 3년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속한다고 했죠. 자, 여기서 4호와 5호를 일단 구분할 것은 4호에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가 되었다면 종료된 날, 면제된 날로부터 3년 더 지나야죠. 근데 집행이 유예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3년은 없고 그냥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에 속하는 겁니다. 유예기간 동안만. 그런데 이 집행유예라고 하는 처분은요, 어떠한 범죄 행위가 그 행위자에 있어서 경미하고 초범일 때, 그리고 개전의 뚜렷하면 3년 이하의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집행유예 처분은 단기 3년 이하의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붙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처분은 무겁게 선고된다 하더라도 징역 몇 년? 징역? 3년. 징역 4년, 5년은 집행유예 원칙적으로 못 붙이는 거예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게 집행유예로 가장 무겁지. 뭐 징역 8년에 집행유예 60년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이분 징역 1년형 선고됐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이분 징역 1년형 선고됐냐고요? 예. 선고된 거예요. 그럼 이분 교도소 가서 얼마 살아요? 안 살아요. 징역 1년형을 선고하면서 선고한 징역 1년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두고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되는 게 아니라 귀가 조치됩니다. 이제 이분은 집에 가서 2년만 납작 엎드려 있으면 2년만 다른 범죄 저지르지 않고 잘 보내면 징역 1년형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집행유예인데요. 지금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결격사유 기간은? 2년. 그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면 결격사유 기간은?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았으면 결격사유 기간은? 5년.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A는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그날 바로 옆 법정에서 B는 금고 6월을 선고받았대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A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는 금고 6월을 동일한 날 선고받았어요. 누가 먼저 결격을 벗어납니까? 자, A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니 유예기간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 벗어나죠. 근데 B는 금고 6월을 선고받았으니까 들어가서 6개월 콩밥을 먹어야 집행이 종료되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해야 되니까 B는 3년 6개월이 지나야 결격을 벗어나잖아요.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가 되었다면 종료된 날, 면제된 날로부터 3년 더 가야 되지만 집행이 유예가 되었다면 그냥 유예기간 동안 결격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 5호 자체 내에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유예가 유예기간 동안 결격이 되는 것은 오직 무슨 유예? 집행유예가 그렇다는 것이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라든가 판사의 선고유예 처분 따위는 아예 애초부터 본법상 결격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 같은 건 결격과 무관하고 무슨 유예만? 집행유예만 결격에 속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되는데 출제위원이 자꾸 선고유예를 물어봐요. 기출문제에서. 왜 그러냐면 예전에 구부동산 중개업법 시절에 선고유예도 결격사유였었거든요. 선고유예도. 근데 지금 개정되어서 유예는 무슨 유예만? 집행유예만 유예기간 동안 결격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특정한 법률이 개정되면 주관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나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그 당시에는요. 법무부가 보통 법무부는 좀 강하고 엄하게 처벌하는 주장 쪽으로 가는 게 모토잖아요. 근데 오히려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할 당시에 국토교통부와 이제 협의 과정에서 아니 당신네 부동산 중개업법 그 선고유예까지도 결격으로 잡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법무부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선고유예까지는 좀 심하지 않죠? 그래서 법령 개정하면서 선고유예는 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집행유예만 결격에 속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있었었기 때문에 자꾸 출제위원이 끄집어오는 거죠. 유예는 오직 무슨 유예만? 집행유예만 유예기간 동안 결격에 속한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형사법상의 결격사유인데요. 그런데요. 결격사유와 관련해서 사례가 문제가 출제가 되면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4, 5 부분이에요. 결격사유 적용하는 거. 근데 이거 여러분들도 제일 힘들어 하실 거거든요. 이제 사례 문제 적용할 때. 근데 이게 왜 어렵게 느끼시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착해서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래요. 선량해서 그렇다고요. 선량해서 그렇다고요. 이 어떤 공부든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직접 체험해 보는 거거든요. 아, 진짜입니다. 네. 직접 체험해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 보신 적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거 문제로 출제되는 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직접 가서 공밥 먹고 삽질을 해봐야 돼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가상체험을 해야죠. 여러 가지 기출문제, 예상문제에서 이제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들을 앞으로 계속 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어지는 5호부터, 6호부터는 81페이지에 보시면 6호부터는 다 제 몇 조 몇 항, 제 몇 조 몇 항, 제 몇 조 몇 항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법 시리즈예요. 이제부터는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결격사유인데 장황하게 입법자는 조문을 만들었지만 이 내용을 요약하면 6호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결국 그 얘기예요. 7호는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입니다. 그 얘기고요. 8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사유에 속한다는 말이고요. 9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해도 업무정지 잔여기간 동안은 결격이다. 그 말이고 10호는 그러한 업무정지 처분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게 되었다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죠. 그 위반 사유가 발생할 당시 그 법인의 임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가 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에 속할 것이라는 말이고 11호 보시면 조문이 어떻게 나가요? 11호 먼저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이법이요. 이법. 이법의 위반을 하여 얼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얼마? 3년간 결격에 속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12호는 아까 봤죠. 자, 지금 제가 간단하게 나열을 했는데 저는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각호 조문 순서대로 결격 사유를 나열했어요.
근데 결격사유 기간을 보니까 3년의 기간이 경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죠. 간헐적으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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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이요. 근데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만 결격에 속할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10조 1항을 각호 순서대로 나열해 놓고 나서 보니까 결격사유 기간이 3년 기간 중, 3년 기간 중, 3년 기간 중 3년이죠. 3년 중, 3년 중, 3년 중 3년이죠. 근데 출제위원이 1, 2, 3, 4, 5번 지문 순서를 요 순서대로 내요? 확 섞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은 큰 틀에서 어디가 3년이 필요하고 어디가 특정한 기간 동안만이냐 하는 문제 일단은 큰 틀에서 구분해 보면 행정 형벌을 선고받거나 행정처분 중 취소가 3년이네요. 그리고 유예와 정지들은 유예기간 동안만 정지기간 동안만 결격에 속할 것이다 라고 양분하고 있으면 알 수 있죠. 자, 그 중에 먼저 6호가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년간 개업공인중개사도 고용인도 법인의 임사원도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 이 말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오늘도 비교하면서 여기서 언급이 있었어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의 제한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 무효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그 둘 중에 하나 있었죠. 근데 여기 그 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아니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죠. 그럼 자격증 없으면 개인은 개설 등록 못 하잖아요. 그럼 그 규정이 있으면 됐지. 왜 똑같은 말을 여기서 또 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같은 법에서. 중복인데. 왜냐하면 거기에 규정이 있다고 입법자가 여기에 규정을 안 두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거기에 규정이 있으니까 자격이 취소된 자가 3년 동안은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할 수 없죠. 근데 여기에 규정이 없으면 그 자가 3년 동안 중개보조원은 해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 규정 없으면. 법인의 공인중개사 아닌 임사원 해먹을 수 있잖아요. 요것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은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는 기간일 뿐만 아니라 결격에도 해당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고용인도 못하는 거예요. 법인의 임원도 못한다고요. 그러나 그거 하나가 응시 자격 제한과 중복돼 있지 나머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응시 자격 제한은 없는 자예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됐는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했답니다. 이 사람 공인중개사 시험 볼 수 있어요? 네. 아, 그럼요. 그러면 금고 이상형의 수형자, 지금 현재 재소자, 공인중개사 시험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다뿐만 아니라 이론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요. 지금 전국 각처의 교도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 아주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재소자들한테도 공인중개사 자격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자격이에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전과자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기 출감에도 취업 같은 거 어렵거든요. 근데 전문 자격을 취득하면 출감해서 사무소 하나 얻을 만한 창업자금 얻으면 개설 등록할 수 있으니까 전국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도 매년 그 기본서 시리즈, 문제집 시리즈 전국에 재소자들 중에 뜻을 세우고 공부하는 분들한테 이 교재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설명을 들으셨지만 금고형을 선고받았으면 정역에 복무할 의무도 없다면서요? 네? 징역형과는 달리? 그러면 금고형을 수용받은 수용자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뜻을 세웠다면 먹여주지요, 재워주지요, 거기 노래방이 있어요, 골프장이 있어요, 탁구장이 있어요, PC방이 있어요.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괜찮은 고시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고. 여기에 해당해도 공인중개사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 요거 하나는 중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 작년 10월에 제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컨닝 치다가 걸린 놈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무효 처분되었거든요. 작년 10월에.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올 3월에 적법하게 중개보조원 고용할 수 있어요? 아니, 작년 10월 몇 달 전에 30일에 시험 보러 갔다가 컨닝 치다가 걸려서 시험이 무효 처분되었거든요. 얘를 올 3월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적법하게 중개보조원 고용할 수 있냐고요.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무효 처분받고 5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응시 자격의 제한에 있었지 여기 어디 컨닝 치다 걸린 놈이라는 게 있어요. 결격에 속하지 않죠. 그 자는 그냥 응시 자격 제한에만 속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 보러 갔다가 컨닝 치다가 걸려서 시험이 무효 처분이 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데려다가 나는 너같이 용기 있는 애가 필요해. 앞으로 내가 5년 찰 때까지 월급 주고 학원 갈 돈도 주고 틈틈이 공부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내 밑에서 업무 보조해라. 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격 취소받고 3년만 중복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행정처분에서 공부할 건데 자격정지 처분은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소속공인중개사만 받는 행정처분이에요. 근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지기간 동안에는 결격사유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등록 취소 처분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으면 3년간 결격에 속합니다. 제가 취소는 3년이라고 그랬죠.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도 3년, 등록 취소도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근데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은 등록의 결격사유일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요? 응시자격 제한기간이기도 하다고 그랬죠. 근데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은 결격사유 기간을 계산할 때 예외도 없습니다. 자격이 취소가 되면 무조건 자격 취소 후 3년은 그자에게 결격사유 기간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등록이 취소되어도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이라고 했죠? 근데 등록이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사유가 적용이 됩니다만 이 등록 취소 후 3년의 기간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저런 또는 그런 이유 중 어느 한 이유로 등록 취소되었을 때에는 비록 등록은 취소되어도 등록 취소 후 3년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사유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을 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38조 1항의 1호가 이거예요.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했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등록은 취소되지만 등록 취소 후 이 3년의 결격 기간은 적용하지 않겠다. 적용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 죽었는데요. 법인 해산해 버렸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을 취소한 이유가 등록의 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되면 비록 등록은 취소되나 등록 취소 후 3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미달된 등록의 기준만 회복하면 복구하면 다시 중개업에 복귀할 수 있게 해줄게 그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했거든요. 이사를 갔는데 옮겨간 곳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공간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럼 거기로 가는 순간 등록의 기준에 미달되었죠.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등록은 취소되지만 이 3년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언제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만 다시 확보하면
3년 지나지 않아도 바로 재등록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애초부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였었다면 아예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됐다는 것은 등록할 당시만 해도 그 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격 사유에 해당된 이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었으면 등록 취소 후 3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 결격 사유만 벗어나면 중개업에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서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다가 그만 파산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죠. 그런데 파산 선고 받았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었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등록 취소되었잖아요. 저 3년은 적용 안 합니다. 3년 지나지 않아도 뭐만 있으면 복권 결정만 받으면 1년만 해도 1년 6개월만 해도 중개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이 적용되나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일부 차감되는 게 있는데 그건 다음 과정에서 좀 심화 과정에서 하죠. 너무 가면 과열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등록 취소라고 하는 거는요. 학사 징계로 치면 학생으로 치면 무슨 처분 같은 거예요? 잘리는 거니까 퇴학 처분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학생으로 치면 정학 처분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업무 정지겠죠. 그러면 학생으로 치면 자퇴가 뭐예요? 폐업이에요. 폐업. 자기가 그만두는 거니까 폐업이에요. 네, 자퇴가 폐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정학 처분 기간 중에 자퇴할 수 있어요? 네? 다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받아보셨나요? 자,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정학 처분 기간 중인데 자퇴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내가 그만둔다는데 담임이든 교장이든 내가 안 한다는데 아무 때나 자퇴할 수 있죠. 근데 이놈이 아무 때나 재입학할 수 있으면 정학 처분 있으나마나 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인데 폐업할 수 있어요? 내가 그만둔다는데 등록관청이 말릴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말릴 거예요? 내가 안 한다는데. 그런데 만일 이 규정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법에 이 규정이 없다면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은 전혀 위하력이 없을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겁낼 이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등록관청이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내렸어요. 당신 오늘부터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내렸더니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등록증 띄워가지고 폐업신고서 작성해 와가지고 담당 공무원한테 휙 집어던지면서 아이 들어 뭐 이까지 꺼가지고 업무정지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하면 지가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니까 폐업신고 수리해 줘야죠. 그리고 폐업신고하고 간 놈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등록신청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등록신청을 해갖고 중개업을 해버리면 업무정지는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그렇다고 지가 그만둔다는데 못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하면 폐업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시기는 계속한다는 거죠. 나머지 기간 결격이다. 그러면 업무정지 5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 처분 받은 지 2달 만에 폐업할 수 있어요? 폐업할 수 있어요. 근데 폐업을 하면 나머지 3달은 결격사유 기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달 만에 폐업은 할 수 있지만 이 3달은 지나야 재등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의 위하력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요, 그런 업무정지 처분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내려졌을 때 그 효과가 법인에게만 피상적으로 미친다면 이 또한 업무정지는 위하력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K중개법인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그게 K중개법인에게만 미치는 거면 K중개법인 업무정지 3개월 처분 떨어지면
K중개법인 소속 대표이사, 이사, 감사 다 빠져나와서 F중개법인이라는 걸 설립해서 버젓이 중개업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그 법인의 임사원들도 결격에 속한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어떤 임사원이 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라고 했냐면 업무정지 뭐요? 사유가 발생할 당시 임사원입니다.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받을 당시 임사원이 아니고 업무정지 위반 사유가 발생할 당시 임사원인 겁니다. 자,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이거 사례로 자꾸 출제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K중개법인이 있어요. K중개법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 3월 13일 날 K중개법인이 적발이 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3월 13일 날이요. 그리고 그 위반 행위가 3월 15일 날 적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3월 19일 날 이 법인에게 업무정지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업무정지 3개월. 그러면 이제 K중개법인은 3월 19일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간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죠. 자, 근데 제가 임원 두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3월 13일 K중개법인이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하던 그 당시에 이 K법인에는 김 이사라는 분이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김 이사님은요, 자기가 속해 있는 K중개법인이 3월 15일 업무정지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는 걸 보자마자 그 다음날 3월 16일 날 퇴직해버려요. 임원직 던져버리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K중개법인이 3월 이틀 있다가 18일 날 김이사 후임으로 이상무님을 법인의 임원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상무님은 지금 현재까지도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 중에 있어요. 자, 지금 두 분의 임원입니다. 전 임원 김이사님과 현 임원 이상무님인데요. 김이사님부터 물어볼게요. 김이사님은 K중개법인이 업무정지 처분받을 당시에 법인의 임원이었었나요? 아니요. 다시 칠판 잘 보면서 김이사님은 K중개법인이 업무정지 처분받을 당시에 법인의 임원이었었다고요? 아니잖아요. 19일 날 업무정지 처분받기 며칠 전 나갔잖아요. 그런데 김이사님은 자기가 재직했었던 K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원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는 임원이었었죠? 그러면 처분받기 전에 나갔어도 김 이사님은 요 3달 동안 결격 사유에 속한다는 거예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임사원이니까. 그러면 이상무님 물어볼게요. 이상무님은 K중개법인이 업무정지 처분받을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었나요? 네. 처분받기 전날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현 임원이니까. 근데 현 임원인데 이상무님은 지금 자기가 현재 속해 있는 K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원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도 임원이었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현 임원이지만 이상무님은 이 3달간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무입니다. 이상무님은.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하니까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사례로 문제 나오면 헷갈리기 쉽죠? 근데 헷갈려도 수험생이 헷갈려야지 출제위원이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출제위원 지가 헷갈렸어요. 이거를 내다가 이렇게 문제를 내다가 그래가지고 그게 복수정답 처리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 이듬해에 또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가. 이게 출제위원까지도 헷갈렸었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연속으로 문제가 나왔었던 부분이라서 유의해서 살펴두셔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호에 가면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래죠. 근데요, 벌금형도 형이에요. 형사법상의 형벌이라고요. 그러니까 과태료하고 벌금은 다른 겁니다. 벌금은 누가 부과하죠? 판사가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의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서 부과하는 형법상의 벌입니다. 그런데 벌금도 형이기는 한데 우리가 앞서 공부했었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인 벌금형 선고는 결격사유와 무관하거든요. 금고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었고 선고받은 금액이 얼마? 300만 원 이상이었다면 그때는 벌금형도 3년간 결격사유에 속한답니다. 그러니까 벌금형 선고 사례가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무슨 법 위반이라는 거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었어야 돼요. 얼마 선고받았다는 거야? 300만 원 이상이었어야 비로소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된다. 그렇지 않다면 벌금형은 결격과는 무관하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는지 확인할게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대요. 결격사유예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어요. 결격이에요? 결격이죠.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았다면 이 법, 저 법, 그 법 안 따졌잖아요. 결격이죠. 결격이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어요. 결격이에요? 아니에요. 500만 원 내면 되지. 중개업하는 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무슨 법 위반? 이 법에 위반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았어요. 결격이에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돈이 모자라서 살았어요. 300만 원 이상이어야 결격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고 300만 원 이상이어야 비로소 벌금형은 결격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막상 이걸 시행해 놓고 나서 보니까 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를 일으켜서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되면요. 간단하고 심플하게 공인중개사법만 위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경합범이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혐의도 있지만 형법의 배임, 횡령, 사기 등의 구성 요건에도 해당되는 경합범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형법상 배임, 횡령, 사기에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렇게 선고를 하면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 저 500만 원 중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얼마치고 형법 위반이 얼마치야?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결격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판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결부되는 경합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분리 선고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형법상 배임, 횡령 및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벌금 500 이렇게 못 때리고요. 이제 판사가 분리 선고해야 돼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판사가 똑같은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요. 판사님이 형법상 배임, 횡령으로 벌금 300에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벌금 200. 판사님이 이렇게 선고해 주시면 300, 200, 500 내면 되지 중개업하는 건 지장 없죠. 또 열심히 중개업해서 복비해서 벌으면 돼요. 근데 판사가 똑같은 500만 원을 선고하는데 형법상 배임, 횡령으로 벌금 200에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벌금 300 이렇게 선고를 하면 이제 판사님이 아니고 판사놈이죠. 그러면 500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려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3년간 결격 사유에 속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등록의 결격 사유인데요. 85년 1회 시험부터 작년 31회 시험까지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11호까지 결격 사유가 되고 아까 우리가 이미 12호에서 마지막에 봤는데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중에 결격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법인이 결격에 속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임사원 중 한 명도 결격에 해당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에 해당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입법자가 보니까 아니 법인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원이나 사원이 수십 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중에 임원 하나가 결격에 해당했다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결격을 확정해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는 건 입법상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는 2개월 조건을 둡니다. 2개월 이내에 그 문제를 해소하면 법인은 결격 사유를 벗어나고 등록 취소를 면할 수 있다. 얼마 안에? 2달 안에. 예를 들어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요. 소속 박상무님이 파산 선고를 받았대요. 박상무가. 그러면 박상무가 파산 선고를 받는 순간 그 법인은 결격에 해당되는 거죠. 이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를 벗어나고 그리고 등록 취소를 면하려면 언제까지? 2달 안에. 어떻게 해요? 아니 자르라고 말 안 했어요? 자르라고 말 안 하고 2달 안에 해소하면 된다 그랬죠. 아니 근데 요거 유의하셔야 될 게 지금 그냥 농담이 아니고 유의하셔야 될 게 예전에 구부동산 중개업법은요. 2개월 이내에 개임하면 법인은 결격을 벗어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개임한다는 건 잘라 갈아치운다는 거죠. 근데 법을 개정하면서 아니 자르지 말지 그거는 법인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걸 꼭 개임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개임을 뭐로? 해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박상무 어떻게 하면 되려? 자르면 되죠. 근데 꼭 자르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 박상무가 지금 파산 선고 받았잖아요. 2달 안에 법인에서 박상무에게 집중 지원해서 박상무 채무를 전액 변제시키고 박상무 어떻게? 복권 결정 받아내게 만들어도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해소를 하면 결격은 벗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안 된 애가 없다 그랬죠. 매년 나오죠. 한 해에 여러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결격 사유 단원은 출제위원의 의중에 따라 자유자재로 난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내려면 얼마든지 쉽게 낼 수도 있지만 어렵게 냈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출된 문제들을 보면 통상적인 출제 문제, 기본 문제는 이런 겁니다. 1, 2, 3, 4, 5번에 A, B, C, D, 가불병 정무 사례를 주면서 다음 중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아니면 다음 중 등록의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기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문제가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면요. 1, 2, 3, 4, 5번 사례를 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죠. 다음 중 가장 먼저 결격 사유를 벗어날 수 있는 자는 다음 중 가장 늦게까지 결격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그러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니 1, 2, 3, 4, 5번 5개 지문을 다 보면서 결격 사유 기간을 다 계산해서 비교해봐야 답을 잡을 수 있으니까 아까 방금 전 문제보다 훨씬 어렵죠. 이제 요거보다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면 뭐 민법도 공법도 다 박스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도 우리 과목 11문제가 박스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럼 박스 안에다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다음 중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지문은 아니면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로만 옳게 짝지워진 지문은 그러면 골라내는 거니까 하나만 빠뜨려도 틀리잖아요. 아까 문제보다 단순 오지선다형보다 더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어렵게 이제 문제를 내면
박스 안에다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사례를 주고 문제를 이렇게 묻는 거죠. 다음 중 결격 사유를 먼저 벗어날 수 있는 순서대로 옳게 배열된 지문. 이렇게 해서 문제 나오면 이거는 1, 2분 가지고 문제 못 맞춥니다. 막 3, 4분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죠. 그런데 출제자가 출제할 때 작심하고 내가 이번에는 진짜 역대로 어려운 문제 한번 내보겠어.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구체적인 사례 문제로도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A씨는 몇 년, 몇 월, 며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 취소 처분을 당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몇 년, 몇 월, 며칠 관할 법원으로부터 징역 몇 년형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자가 중기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은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한두 가지 결격사유에 해당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결격사유 기간을 개별적으로 계산해서 마지막 결격사유마저 벗어나야 결격을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또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과정에서 정확한 개념 정립을 해 두셔야 구체적인 사례 문제 속에서 또 정답을 잡을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등록제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등록의 법적 성격 살펴봤죠? 등록의 기준과 절차를 살펴봤고 등록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직도 못한 게 있어요. 등록의 위반과 효과는 오늘 채 정리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등록의 위반과 효과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바로 사무소의 운영편으로 넘어갈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